결국 수도권에는 지금 이제 2,500만 명 정도가 살거든요. 전 국민의 딱 50.9% 정도가 살아요. 23년도 기준으로. 평균적인 대한민국 청년이 서울 수도권에 집을 자기 돈으로 못 사요. 절대 못 사요. 그거는 부모님 세대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경우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부모님 돈. 결혼도 노인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금융 자산이 있는 노인의 자녀인 청년들만 결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을 계속 미루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책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도권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1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사실 한국인들이 이제 스스로 공동체를 소멸케 하는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너무 과도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쟁은 중요해요. 경쟁이 아예 없어도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겠죠. 망하게 되는데 한국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이 전체 산업 부가가치 생산량의 많게는 40%까지 차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기업 본사 다 서울에 있잖아요. 다 서울에 있고 훌륭한 대학들, 교육기관들 거의 다 서울에 있죠. 뭐 카이스트, 뭐 유니스트, 뭐 포스텍 정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 망했다는 얘기 나온 지 벌써 20년 됐어요. 네. 이미 뭐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 뭐 좋은 건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다 서울에 있으니까 누가 봐도 사람은 서울로 가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수도권에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수도권에는 지금 이제 2,500만 명 정도가 살거든요. 전 국민의 딱 50.9% 정도가 살아요. 23년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몇 안 되는 수도권 소재 대기업에서 고생산성을 획득하려고 경쟁을 해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혼을 합니까? 그 상황에서. 네, 누가 결혼? 뭐 가령 내가 뭐 진짜 만약에 뭐 가령 부산 살아요. 네, 부산 사는데 서울이랑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굳이 서울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그렇게 빡센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적당히 살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을 나눠보면 당연히 이제 자기의 적성을 찾고 개인적인 자아실현과 성취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높은 생산성을 획득을 하면은 그건 너무 당연히 그분들한테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적당히 살고 싶은 사람들도 죽어라고 노력을 안 하면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라고 사는 것 자체가 일단 서울에 입성하는 거 다 된 거고. 가령 먼 옛날로 되돌아가 보자면 뭐 급훈, 뭐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같은 굉장히 그런 캐캐묵은 구절들. 사람이 공장에 가서 미싱을 하더라도 살 수 있으면 미팅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예, 원래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되죠. 뭐 사실 직업에 원래 귀천은 없었지만 이제 그런 구분은 빠르게 없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대학 가서 미팅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아예 못해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울산 같은 동네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GRDP가 제일 높은 도시거든요. 근데 남초가 너무 심해요. 남초가 너무 심해. 왜냐? 여성 일자리가 없거든요. 울산이. 여성 일자리가 없으니까 여성들은 무슨 선택을 합니까? 서울로 가거나 취직을 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 있는 남성과 결혼을 해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거나 서울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후자는 욕을 먹죠. 커뮤니티에서. 뭐 상향원 한다, 취직한다 이러면서. 근데 일자리가 없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에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못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 나도 서울 갈 걸. 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서울을 가게 되거나 어렵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서울로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뭉쳐서 서울 수도권은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럼 또 그 안에서 뽁닥뽁닥 경쟁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결혼하고 애 낳느냐? 안 그래요. 전국에서 서울이 출산율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모든 게 다 있어서 기회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소비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뽁닥거리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GTX를 깔아주고 도시재생을 하면 뭐합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습니까? 차라리 저 같아도 소개팅 할 돈 있으면 미국 취직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이제 다른 선택을 했지만 사실 많은 제 또래들이 30대 중반이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개인의 선택인데 저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의 선택도 충분히 존중을 해요. 예,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림으로써 이제 감내한 경제적인 선택지가 있는 건데 그 선택지를 감내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쟁이 너무 강해서든 내키지 않아서든. 근데 저처럼 그런 경제적인 선택지를 감내하는 사람들보다 안 하는 사람들 또는 그 선택을 이어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뽁닥거리면서 사야 하니까 지방은 기회가 없고 수도권은 경쟁이 너무 센 그런 이중구조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리를 끊는 게 가장 문제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책에서 현재 한국의 청년 문제를 노인 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청년과 노인 문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결혼 문제가 청년 문제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결혼 문제는 노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청년 문제는 노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시만 갖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서울이 각 이제 그 행정 동별 그 평균 연령 자료가 있거든요. 2013년 자료와 2023년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정확히 서울은 딱 10년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평균 연령이 30대였던 동네는 2023년에 40대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젊은 사람이 유입이 안 된다. 두 번째, 애가 안 태어난다. 그겠죠. 그러니까 살던 사람만, 이미 서울에 진입한 사람은 거기서 계속 나이를 먹는 거예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서울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고도 성장기에 서울로 상경한 뭐 베이비붐 1세대, 2세대, 그리고 뭐 X세대 한 초반까지 이제 이분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다 하나씩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본인의 잉여 자본을 자녀들한테 다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 은퇴를 하면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특히 주택은 애매한 자산인 게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은 생산성이 있는 자산이긴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1주택자다면 주택은 생산성이 은퇴 시점에는 없어집니다. 네. 왜냐면 사실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안정된 거주 공간이 있으면 노동 생산성을 더 높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집은 그냥 리빙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그 집을 포기를 하는 순간 서울에 살고 있는 수많은 노인들은 노후 대비가 쉽지가 않나요. 그래서 주택연금이 빨리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한국은 첫 번째 주택연금 도입이 늦었고 두 번째 아무도 주택연금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주택연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노인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다 잡고 있고 그러면 청년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청년들의 서울 진입 비용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주거를 마련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전세 아니면 매매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최근에는 월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전 정권의 부동산 폭등기 때 워낙에 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봐볼 수는 있는 거겠고요. 어찌됐든 한국에서 주거를 마련함에 있어 표준은 전세와 매매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세랑 매매는 일단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노년층이 아파트 끌어안고 안 내놓으면 젊은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 들어가야 좀 직주근접도 되고 할 텐데. 근데 노인들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죠. 가령 좀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사셨으면 이게 선진국처럼 좀 근교로 이사하셔서 이렇게 좀 전원주택 같은 데 사시고 서울에 아파트 팔면 그거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노인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나 좀 있으면 운전도 못할지도 모르는데 병원까지 1시간 걸리는 동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무슨 문제로 돌아오게 되냐? 수도권 집중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청년 문제는 노인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청년층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 그러냐?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한 달 반쯤 있다가 나온 통계인데 DSR 제도 도입 이후로 청년층이 서울의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 DSR을 연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비중이었는데 연끌한 사람 진짜 얼마 안 돼요. 연끌한 사람이 정말 얼마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 뭐 가령 DSR,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 우리가 뭐 대충 그냥 DSR은 좀 복잡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내 돈 30% 하고 DSR로 대출 70% 채워서 집을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러면 한도가 70%잖아요. 근데 이 70%를 다 안 썼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두 종류로 나누죠. 첫 번째, 본인이 돈이 그만큼 많거나, 두 번째,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최근에 뭐 코인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평균적인 대한민국 청년이 서울 수도권에 집을 자기 돈으로 못 사요. 절대 못 사요. 그거는 부모님 세대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경우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부모님 돈. 그러니까 결혼도 노인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금융 자산이 있는 노인의 자녀인 청년들만 결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을 계속 미루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뭐 제가 다른 이제 그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만 결혼은 사치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치품이고 어떤 사치품이냐? 부모가 자식한테 선물해주는 사치품이 결혼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를 밝혔기 때문에 너도 그렇겠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근데 어찌됐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물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30대 남성이 혼인한 사람의 비중이 50% 미만으로 내려갔거든요. 드디어. 근데 10년 전만 해도 30대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한국의 해외여행 명품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별나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해외여행을 유독 많이 가고 명품 소비가 유독 많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령 한국 사람들이 유럽 많이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유럽 많이 가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약간 이건 착시 현상 같은 건데 한국 사람이 스페인으로 여행 가잖아요. 해외여행이 되죠. 프랑스 사람이 스페인으로 여행 가는 건 해외여행이에요? 아니에요? 해외여행이죠. 그 나라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한테 그거 딱히 해외여행으로 인식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약간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같은 경험을 하려고 해도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높은 사회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였거든요. 설명을 한 건데 파리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뭐 바르셀로나 여행 가고 싶어요. 라이언에어 타면 한 2-30만 원에 가거든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바르셀로나 가고 싶어요. 항공권 왕복 200만 원 넘죠.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하는 리무진비 뭐 한 몇만 원 들죠. 공항 가면 기분 좋으니까 뭐 밥 먹고 커피 한잔 해야죠. 그러면은 비용이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똑같은 소비를 하게 되더라도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면 가성비 있게 소비를 하고 싶어 해요. 가성비 있게 소비를 하고 싶어 하면 이제 그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깐깐하게 따지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행 가서 뭐 인스타 하고 뭐 브이로그 하고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어떤 경험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노인이든 청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배하는 정서는 언제 다시 할지 모른다예요. 그러면 결국 언제 다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이 경험을 이쁘고 멋지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을 이쁘고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또 있죠. 제가 뭐 가령 뭐 스위스를 간다. 스위스 물가도 비싸잖아요. 그런 나라를 가는데 몇 년에 한 번 갈지도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쁘고 멋지고 많이 싸대면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옷도 또 사야죠. 그거를 어르신들은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분수에 맞지 않게 뭐 돈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쓸 거 다 쓰고 돈 없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청년일 때 쓸 거 다 써봤자 솔직히 돈 얼마나 썼냐고. 그러니까 그 쓸 거 자체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신이 1970년대 80년대 살 때보다 기본적으로 가짓수가 100배 이상 많다. 만약에 그 사람들 보고 쓸 거 다 쓰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수도승처럼 살라는 얘기인데
당신이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수종처럼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분들은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품성론으로 한국인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품성론이 아니라 돈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된다는 얘기를 했던 게, 막 뭐 청년층의 허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뭐 기성세대가 지적을 하는 것들이 그게 허영이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뭐 가령 조금 더 싸가지 없게 물어보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당신들도 자녀들 대치동 안 보내고 노후 대비 하셨으면 됐잖아요.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화를 내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그 콘텐츠, 그러니까 소비해야 되는 콘텐츠의 가지수 자체가 이미 너무 당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진 건데 그거를 뭐 분수, 허용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두뇌가 낡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인들이 명품 소비가 많다?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외여행은 다른 나라 사람도 많이 가요. 독일 사람이 폴란드 여행 가는 거 해외여행이라고 잘 생각 안 드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여행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뭔가 되게 비싸 보이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해외여행 되게 싸요. 국내 여행 크게 차이도 안 나요. 우리나라만 해외여행이 이상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청년들이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뭐 인스타 브이로그만 찍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요새 해외 나가보면은 막 진짜 케이팝 장난 아니에요. 막 르세라핌 틀어놓고 막 한국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그 나라에서 자영업 하는 애들이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래요. 영어도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해외에 나갔을 때 뭐 청년들이 비즈니스 기회도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문물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나 하더라도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된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에 올라타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절약을 한다고 해외여행 가면 이게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 공동체가 돈의 문제에 대해서 좀 올바른 토의를 시작을 하려면 좀 강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한국 사람들이 과소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 공론장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비용이 뭘 해도 비싼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을 봐도 비싸고요. 학원을 보내려고 하려도 비싸고, 이웃 나라로 놀러를 가려고 해도 비싸고, 그냥 다 비싼 나라인 건데, 문제는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인프라마저도 아웃소싱 주니까 그것도 비싸게 되는 거지. 그 구조를 수정을 해야지. 허영심이 많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